매매가도 떨어져요. 근데 전세가가 더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웬만큼 떨어지면 매매가하고 매정갭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거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2, 3년은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갭 투기가 승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져. 네.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네. 이 집값이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 네. 요즘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세가 폭락을 네.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세가 폭락이 이렇게 이어지면 그 집값 상승도 그 힘을 받기가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는 거.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통은 이게 전세가가 먼저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래서 늘 이렇게 이 변곡점에서 전세가가 먼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전세가가 떨어지면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막 갭투기한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저희 연구소가 화성동탄 아파트를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거래한 사례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75% 가까이가 사실상 갭투기를 했더라고요. 70몇 프로요? 네. 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아파트는 이제 이른바 영끌족 투기가 이제 집중됐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값 10억이라고 하면 전세 한 5억에 뭐 예를 들어서 대출 한 3억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자기 돈 2억.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투자예요. 와.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작살나고 있죠. 곡소리 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갭 투기라는 게 결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을수록, 즉 매정 갭이 작을수록 이게 어쨌거나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정 갭이 벌어지면 투기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갭 투기가 지난 주택가격 상승기 때 이렇게 승행을 했냐? 특히 2000년대 초중반의 그 상승기 때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기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갭투기의 승행 정도인데요. 2000년대 초중반에도 전세를 끼는 뭐 그때는 그런 요인가 없었지만 갭투기가 많았는데 이게 최근 상승기 때는 갭투기가 너무 보편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십 채씩 막 일반인들도 질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금리. 갭투기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 채를 지르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오면 연립주택 뭐 이런 걸 그래도 몇 채씩 그냥 매정갭을 이용해서 뭐 각 가구당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래 갖고 몇 채씩을 지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금리였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정갭이 그래서 줄었던 거. 그래서 전세가를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매정갭이 상대적으로 주니까 가능했죠. 이게 갭투기가 승행했죠. 근데 이 갭투기가 승행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리고 갭투기가 집값을 밀어올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 흐름이 거꾸로란 말이에요. 저금리는 이제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정갭이 줄은 게 아니라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매매가도 떨어져요. 근데 전세가가 더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웬만큼 떨어지면 다시 매매가하고 매정갭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거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2, 3년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갭투기가 승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이 집값이 상승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구조상.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뭐 폭락론자, 하락론자 이런 거 그리고 집값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 뭐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이를 악물고 왜 저를 욕하냐 하면 그냥 자기네들 이해관계 반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이해관계에 꼭 뭐 부합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집값이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왜?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뭐 그냥 저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을
정책 관점이라든지 매크로 경제와 관련해서 이게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나름 그 기득권 세력들이 내놓는 어떤 정보들을 견제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걸 재테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자꾸 이걸 뭐 재테크 차원에서 저는 이제 집값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뭐 재테크 관점에서 너는 야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재테크에 참고했다면. 근데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하락기일 때는 저 같은 사람 이야기 들으셔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한문도 교수 같은 분 또는 뭐 이정호 센터장님 그분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산시장의 흐름을 수십 년 동안 봐오신 분이잖아요. 이런 큰 흐름을 보고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냥 짧은 구간에 유동성 사이클이 막 정말 저금리에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매크로 경제 흐름을 잘 모르면서 저금리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할 당시에 거기서 부동산이 계속 달궈진 상황에서 이 어느 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긴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은 숲 속에서 예, 나무를 볼 줄을 알았던 분들인데 이게 숲의 흐름이 바뀔 때 예, 강물의 물줄기가 바뀔 때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좀 낭패를 당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그 지금 국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 또는 한문도 교수 같은 분, 이종호 센터장 같은 분 이런 분들 이야기를 그래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네. 예, 적어도 리스크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사실은 2013년에 내놓은 책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내놓은 배경이 그때 이제 미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시했던 양적 완화 제로 금리 정책을 거둬들이고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때 집값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가계부채는 한국은 계속 늘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가계부채를 다 축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리스크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계속 리스크라고 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려가는 구간이면 되게 문제가 되는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어떤 주택 정책에 좀 대다수 국민들이 예,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계속 집값을 떠받치게 한 정책들로 일관하는 걸 이제 비판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 책이. 근데 어쨌거나 전망은 대체로 이제 집값이 이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근데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 바닥에서 사실은 뭐 전망한 책이 되어버렸고 또 결과적으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최경환 부총리, 박근혜 정부 후반에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오면서 이른바 뭐 재건축 시장, 분양 시장 규제 다 풀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다 풀고 한국은행 압박해서 저금리 계속 압박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를 무지막지하게 부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택 시장이 이제 달궈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버블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틀린 게 됐죠. 근데 뭐 이야기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자꾸 해버렸는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나온 이야기니까 마무리 하자면 저는 재테크 차원에서 야 이런 지역 좋으니까 집값 계속 오를 거니까 집 사라 이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흐름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기업 상황이 달라지면 제가 모니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듯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재테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가뜩이나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막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제가 볼 때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론부터가. 저까지 그런 식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목소리를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계속 경고하고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저는 욕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7, 8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묵묵하게 욕먹었잖아요. 욕먹으면서도 제가 뭐 집값 상승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목소리를 안 낸 거예요, 가능하면.
예, 오른다는 목소리를 그냥 정책 논평이나 하고 뭐 그 조언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갔던 거죠. 예. 네. 예, 이런 이야기를 참고 삼아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네. 집값 하락과 관련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이야기는 지금 기다만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집값이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진짜 이번에 정말 그 22년 초까지만 해도 영끌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생이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거 갚아내려면 앞으로 막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아는 뭐 지인 중에 네. 한 분이 인천 송도 쪽에 뭐 분양가 등등 포함해서 한 12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 젊은 친구인데 그분이 그 초기에 지난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사실 자기 돈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끌었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뭐 어쨌거나 다른 사람 판단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아니 지금이라도 그냥 계약금 날리고 네,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좀 계속 들고 가면 그거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게 자금이 감당이 되고 그분이 소득이 충분하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돼요. 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빚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집값까지 이렇게 하락하면 이건 인생 한동안 이제 신혼집부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동안 너무 고생할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뭐 한참 고민하더니 뭐 말씀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일단 그 계약금을 내놓은 게 크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까워서 이제 못한 거죠. 근데 지금 거기서 거의 한 11억 분양가가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뭐 옵션 같은 거 넣어서 12억이고 분양가가 11억 초반 정도인 걸로 아는데 이미 5억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되게 가파르게 떨어졌고 꽤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난 주택 가격 하락기를 보면 이 상황에서도 더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좀 줄어들고 좀 완만할 수는 있죠. 여기서 그리고 되게 뭐 이미 초기에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이제 향후에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서 추가로 아주 큰 폭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꽤 완만하게나마 약세를 유지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아직 별로 안 떨어졌다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이제부터 떨어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강남 불패? 제가 지난해 낸 책에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동산 가격 하락 5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연끌적 투기가 몰렸던 지역들 아까 화성동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긴 할 거다. 이게 이제 지난 하락기하고 이번 하락기가 다른 국면이거든요. 지난 하락기는 버블 세븐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 핵심 지역부터 먼저 떨어졌어요. 거기에 투기가 가장 심했고 그래서 거기부터가 집값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강남 불패가 초반부터 깨졌어요. 강남 3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하락기 때. 근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다른 게 막판에 이게 이제 주택 가격 흐름을 보면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뭐 그다음 이제 특히 뭐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코로나 시기 초반까지 오르고 먼저 올랐죠. 먼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유동성이 이제 풍부한 상황이니까 이제 오르는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계속 오르긴 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외곽으로 퍼진 거죠. 그리고 특히 연끌족들은 기본적으로 20대, 30대, 40대 전반까지가 되어 보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지역들을 찾아서 연끌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의 이제 뭐 지역들하고 서울의 이제 뭐 강북 지역들 뭐 이런 쪽들이었죠. 근데 그런 쪽은 사실 갭투기가 워낙 성행했기 때문에 거기부터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송도 지역에 그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거기도 뭐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몰렸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뭐 10억짜리 집을 자기 돈 뭐 2, 3억 들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특히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까지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핵심 지역 안 무너지냐? 핵심 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핵심 지역. 네. 핵심 지역 두고 보세요. 이게 뭐 강남 불패? 강남 불패는요 2000년대 초중반에도 다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하락기 때 제일 많이 떨어진 낙폭이 컸던지요? 그게 강남 3구였어요, 사실은.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 뭐 대표적이었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떨어졌는데요. 도곡 렉설도 40%. 네. 그 요즘은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 뭐 타운 팰리스 그게 지난 주택 가격 상승 하락 사이클에서 되게 하얘졌는데 그런 건 거의 50% 떨어졌어요. 큰 평수는. 무슨 강남 불패라고요. 강남에는 사람들이 다 현금 박치기 하는 줄 아는데 언론들이 하도 그렇게 이상한 보도를 해서 무슨 현금 박치기예요. 현금 박치기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강남 지역에서도요.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많고요. 결국은 근데 그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하지 못하면 집을 그 금매물을 내놓으면서 그 집값이 그 집값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야 뭐 강남에는 대부분 부자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집 안 내놓으면 뭐 집값 안 떨어져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설사 대다수라 하더라도 전 대다수라고 믿지 않지만 저희가 조사한 분은 절대 대다수가 아니지만 설사 대다수라 하더라도 불과 1, 20%의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그냥 금매로 내놓으면 그 금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주식에서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있다고 치면 100만 주 다 거래되면서 그게 가격을 결정합니까? 100만 주 중에 1%, 2%가 거래되면서 그날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하한가를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도 지금은 하락기에서는 특히나 가장 많은 빚을 내서 가장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내놓은 금매 가격이 주택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